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부장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혼자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 일일 제가 이제 개장 방송에도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이 주말에 이렇게 촬영하는 이 주간 시장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어려운 시장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성과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일단 큰 시장의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후에 뒤에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까지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환율이 1,300원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몇 가지 제가 큰 줄기를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기는 환율 1,300원의 시대에서 투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환율인데요. 달러 원 환율, 원 달러 환율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시는데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원화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의 방향이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지 아니면 약해지는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우리 원화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늘 아침마다 제가 이제 이 달러 인덱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흐름을 매일매일 보여드리는데 최근 1년 동안에 한번 추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년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 인덱스 지수 기준으로 한 92 정도에 있다가 지금 보시면 107 정도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달러의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달러 가치가 강세 흐름을 보일 때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네. 자, 일단 달러 강세가 이렇게 보이는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로화가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가장 안전한 나라인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주요 6개국 통화에서 이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로화가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제가 앞에 있는 통화의 차트 그림이 이렇게 우하향하면 앞에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유로화가 이렇게 약하게 되니까 당연히 달러의 강세를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의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57.6% 거의 60%에 육박하는 유로화가 1년 내내 이렇게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통화라는 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없이 복잡한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뭐 외환 전문가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컨셉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달러가 저렇게 강한 동안 우리나라는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최근에 연초라고 보시면 돼요. 연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나는 날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에 끝났죠. 그래서 7월 8일까지의 제가 달러 원 환율의 차트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보시면 연초만 하더라도 1200원대 아래에 있었고 1190원에 있었습니다. 119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1190원과 1200원 사이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얼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져온 것처럼 1,300원을 넘나드는 그런 환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요 그림의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있고 뒤에 있다 보니까 달러는 강하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왜?
1달러를 바꿀 때 1,200원을 주면 되는데 이제는 1,300원을 내가 해외에 나가려고 달러 환전할 때 1,300원을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노란색 그림이고, 그 다음에 달러원 환율이 파란색 그림인데 거의 반대의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죠? 그다음에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코스피가 이렇게 3,000선을 넘어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1,400, 1,500에서 3,000선 넘게 갔었는데 그때 보시면 이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1,300원 부근에서 1,100원까지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반대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코스피는 빠지는 이러한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300원대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를 계속 올라가서 1,400원, 1,500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1,300원 아래에서 좀 안정을 찾느냐 아니면 툭툭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우리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유로화가 약하고 달러가 지금 강하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죠? 1,200원에서 1,300원까지. 그러면 이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대응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에서 투자 주체별로 기관과 외국인 개인들이 아래쪽이 기관 왼쪽, 그다음에 가운데가 외국인 개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이 어떤 순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은데 자 연초 이후에 달러는 강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인 가운데 있는 외국인이 핵심이죠, 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 끝만 한번 보시면 제가 숫자로 미리 써놨거든요.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스피의 하락을 불러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최근에 조금 다행인 점은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우리 815 가족분들이 오른쪽 끝을 보시면 그래프가 살짝 엉덩이를 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 보이고 있죠. 최근에 1,300원 부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이렇게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다행스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에서도 코스피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기관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코스피를 사지 않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여전히 도대체 현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만 연초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 저러한 환율 때문에 영향이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스닥 쪽은 어떻게 외국인들이 대응을 할까요? 물론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쪽에서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매도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절대 금액이 작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아래쪽에. 자,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쭉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해서 최근에 1조 6천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은 주체별로 보면 어떨까요? 연기금만 사고 있네요. 그래도 연기금은 꾸준하게 코스닥에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사모펀드 쪽이죠. 사모펀드에서 이제 펀드에서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돈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자, 공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펀드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요즘은 우리 815 가족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직접 이렇게 HTS나 MTS를 통해서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투신 쪽 그 공모펀드에 내가 돈을 맡기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돈을 맡기기보다 맡겨봤자 별로 나보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투신도 자금이 점점 열악하죠. 돈이 들어와야 펀드에 뭐 살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고, 투신도 그래서 연초 이후에 코스닥에서 자금을 좀 줄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팔았다가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멈춰있는 정도 상태 보시면 되고, 역시 코스닥도 개인 투자들만 이렇게 비중을 늘린 그런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진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은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는 약간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1,300원에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춰준다면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좀 순매도도 조금 멈춰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7월 10일이죠. 오늘 10일인데 우리 달러원 환율이 금요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300원 우리 금요일 날 3시 30분에는 환율이 1,300원에 다시 살짝 회복을 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끝난 시장에서는 1,294원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행히 1,300원에 넘어서지 않고 1,294원으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가 장이 출발할 때 다행히 우리 원하는 다행히 1,300원보다는 그 아래쪽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원만 넘어서지 않고 그 밑에서 조금 머물러 준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조금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정도 한번 시장 개장을 앞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주 이렇게 일요일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방송을 이제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주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몇 가지 선택을 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장 먼저 1,300원이라는 환율, 그 다음 두 번째가 엄청나게 이번 주에 급등락을 했던 바로 유가죠, 유가. 그래서 국제유가의 하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 초반만 하더라도 유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112달러 정도 수준에 있던 주 초반에 112달러 정도 수준에 있던 유가가 WTI 원유 선물 기준으로 96달러까지 배럴당 96달러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이틀 동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에너지 위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급이 뭐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안 좋아지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고, 그래서 고유가 상황에서 좀 힘들었었는데, 유가가 저렇게 떨어져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시장의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야, 유가까지도 하락해? 그러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앞으로 나타날 거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가 빠지는 거지 라고 주 초반에 해석을 하면서 저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다음에 글로벌리 유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업종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그렇게 급락을 했다가 주 후반에 수목금으로 갈수록 하락했던 부분에 일정 부분은 다시 돌려놓는, 뭐 한 절반 정도 되나요? 그래프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금요일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105를 다시 회복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105 정도 수준을 회복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희비가 다시 엇갈리겠죠. 유가가 폭락할 때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있었을 거고, 또 핍박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 반대로 주 후반에는 이제 유가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었으니까 유가가 올라왔을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유가가 올라올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다음 주 초반에는 아마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이죠. 내일 당장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유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그냥 가볍게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걸 아마 조금 크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뭐 많이 익히 많이 보신 두 분이 얼굴이 나와 있고요, 사진이. 자, 한번 보시죠.
오른쪽이 러시아의 누구죠? 푸틴 대통령이십니다. 그죠? 푸틴 대통령이고 왼쪽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입니다. 뭐 가장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인물들이죠. 자, 근데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종전 이야기 나오고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막 최근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CNN 보도를 통해서 야, 휴전할 수도 있다라는데 러시아가 본인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룰 만큼 이뤘기 때문에 휴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푸틴 이야기는 아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작전은 아직 나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것도 길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 물론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쉽게 영토를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로 영토에 대한 포기는 없다. 끝까지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서방 국가들이 우리의 좀 고도화된 무기들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인가요? 그 해외에 이제 높은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인가요? 외무장관인가?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 뭐 그런 풍경도 나왔었죠. 다들 그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만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직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외교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금요일 밤에 나온 기사 기준으로 휴전이라든지, 종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분위기 아닌가. 그러면 일단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유가는 조금 심리적으로 계속 고유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겠죠. 그죠?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이런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은 전혀 배제하고 그냥 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심리적으로는 조금 계속 고유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침에 개장 전 이제 시황 방송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유가가 최근에 반등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법원에서 카스피해를 거쳐서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해안 지역에서 나오는 원유를 송유관으로 연결하는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이 부분을 막아라. 라고 한 거. 이게 이제 최근에 유가에 영향을 좀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유가의 반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부분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럽은 또다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이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나오고, 이 에너지는 대부분 우리가 또 산업에서 이제 공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하지만 난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겨울이 오면 이거를 풀지 못하면 유럽은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도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1%가량을 이 송유관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에 유가 반등의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미국의 CPI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CPI를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CPI 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CPI가 또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한번 출렁였던 적이 덜컹 내려앉았던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다음 주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달까지는 이제 고물가가 미국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부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물가도 조금씩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물가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인 휘발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소매 휘발유 가격들이 갤런당 $5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뒤에 나올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갤런당 $5 넘었던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곳곳으로 다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가용으로 보통 자기 차로 이제 운전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솔린 가격이 차량의 연료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안정을 찾는다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거고 물가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발표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이게 다시 올라오지만 않는다면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가가 지금 $105 정도까지 이제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단기간에 또 막 급등하면서 120, 130 이렇게만 가지 않는다면 요 가솔린 가격 안정을 찾는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라는 부분, 원자재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조업 경기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부분 한번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실질적으로 이 제조업 경기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빨간색 그림이 S&P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에너지 가격의 흐름이라고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그 다음에 까만색이 ISM 제조업 지수, 실질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의 뭐 약간의 경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유가와 제조업 경기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까만색인 제조업 경기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유가와 제조업의 이 흐름이 유사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을 찾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원가에 기업들이 이제 원가에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들 입장에서도 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 내가 쓸 수 있는 좀 가처분 소득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죠? 물가가 많이 조금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좀 안정을 찾으면 내가 쓸 수 있는 여력도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죠.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산업용 금속입니다. 산업용 금속 가격, 인더스트리얼 메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용 금속 가격이죠. 이것도 최근에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제자리를 찾아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초보다도 훨씬 더 지금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보시면 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유가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떨어졌죠. 자,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슈가 되었던 곡물입니다. 곡물은 지금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거의 그때 일어나기 직전의 수준까지 거의 그 전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를 즉 에너지 원유를 제외하면 지금 산업용 금속이라든지 곡물 가격은 안정을 찾고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자재가 안정을 찾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 국내의 투자의 업종이나 종목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가격과 음식료의 이 업종의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로막대 그래프가 곡물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로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곡물 가격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한번 보시죠. 자, 곡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한 5개 정도 구간이 있는데 검은색 그림을 한번 보시면 검은색 그림, 그 다음에 실선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음식료가 코스피 대비해서 강했는지 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을 보시면 음식료가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죠. 여기에서도 아주 강한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서도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 여기도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가 피크아웃을 찍고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코스피에서 양호한 성과를, 코스피 평균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은 어떨까요? 가장 최근입니다. 여기는 2022년부터 2022년 오른쪽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 우리 조금 전에 차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음식료가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음식료 곡물 가격이 다시 위로 막 치솟지 않고 안정을 찾으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서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이 코스피 평균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이 어디다? 음식료 업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고공행진만 할 거라고 다들 이제 생각했는데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어느 순간 완전 다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뭐 미국이라든지 일부 이제 경작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곡물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러한 영향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료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밀이라든지 이런 가격들, 소매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면 누가 영향을 받죠?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우리는 곡물을 거의 90% 이상 다 수입을 해오니까 장기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급등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향 안정화가 되면 그 하향 안정화된 곡물 가격이 나중에 원가에 공장에 투입되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좋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정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 뭐 곡물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안정을 찾으면 좀 싼 원가가 계속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다양한 음료들 가격은 다 지금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곡물 가격이 떨어져서 싼 원가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마진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 추이가 튀지 않는다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환경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자를 만드는 회사 오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좋아지겠죠. 네, 그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유가가 1년 동안인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60달러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주말에는 105 정도 수준에서 끝났다. 그래서 유가는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또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또 공부를 하나 하고 넘어간다면, 만약에 주 초반처럼 유가가 다시 급락해. 뭐 갑자기 어디서 유전이 하나 좋은 게 발견이 돼가지고 시간이 개발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기름을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공급이 팍 늘어나니까 유가가 순식간에 급락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수요 침체를 이슈든지 뭘 이슈든지 어쨌든 유가가 하락하는 그림이 좀 나온다.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 이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또 자산, 원자재 가격들은 또 하락하는, 낮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어쨌든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져서 혹시라도 뭐 또다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원유에 대한 수요가 있겠어? 라는 우려감이 뭐 다시 시장이 불거진다면 유가가 떨어져서 90, 80달러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화학 업종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예전에 오래된 지도인데 여수에 가면 여수의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이제 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있는 회사가 여천 NCC라는 회사가 있고요.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LG화학도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CC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NCC가 뭐냐면요. 앞에 N은 나프타 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중동이라든지 뭐 해외에서 원유를 유가를 가지고 오면 끓이죠. 그래서 끓는 점에 따라서 이제 뭐 벙커시유, 등경유, 그다음에 나프타 이렇게 이제 부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프타를 가지고
CC가 뭐냐면 크랭크입니다. 크랭크. 나프타 분해 설비입니다. NCC는 나프타를 분해해서 이걸 가지고 화학의 쌀이라고 하는 에틸렌이라는 걸 뽑아내거든요. 에틸렌. 예. 그래서 나프타를 가지고 에틸렌을 뽑아내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에탄을 가지고 에틸렌을 뽑아내는 거랑은 이제 다른데, 우리나라는 주로 뭘? 유가를, 원유를 수입해 와서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에틸렌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원가는 이 나프타가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근데 이 나프타라는 것은 납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뭐에 연동을 하냐면 유가와 이 납사 가격은 연동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유가가 60에서 지금까지 120달러까지 최근에 1년 동안에 올라왔다라고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올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납사의 가격, 납사라고도 하고 나프타라고도 합니다. 요 가격의 추이도 조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NCC 회사들 입장에서는 에틸렌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원가가 조금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그죠? 근데 원가가 올라오는 만큼 제품 가격을 위로 올려서 이 제품 마진의 스프레드를 유지를 이렇게 해왔으면 괜찮은데, 원가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품 가격을 음식료 회사들처럼 이렇게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벌겠죠. 예. 그런 환경이 이 NCC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한테, 화학회사들한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NCC를 나프타 크랭크 설비를 돌려서 에틸렌을 뽑아내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대한유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대한유화라는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예.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1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위에 고점이 40만 원이에요. 주가가.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그 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12만 8,500원. 네. 한 13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1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거의 뭐 반토막이 더 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이구나. 그 에틸렌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나프타의 원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만큼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하려면 화학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화학 경기. 중국에서도 뭐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건설 뭐 다양한 경기, 부동산 경기가 좋거나 이렇게 해서 화학 제품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품 가격 못 올리는데 원가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NCC 회사들의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유가가 이제 혹시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어느 순간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준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815 가족분들이 유가가 앞으로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나는 뭐부터 공략한다? 유가가 상승하는 동안 아주 핍박을 받았던 NCC 회사들을 나는 공략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해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지난주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대한유화의 일봉 차트입니다. 대한유화의 일봉 차트인데 이게 음봉이 하나 뚱뚱하게 거래가 된 게 보이죠. 여기가 수요일입니다. 여기가 수요일이고 자, 음봉이 좀 뚱뚱하게 거래가 최근 들어서 좀 거래가 실린 게 보이고, 또 하나는 시가를 보시면 그 전날에 종가가 양봉이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여기 조금 높게 출발했습니다. 음봉이니까 시가가 여기죠. 그래서 뭐지? 종가보다 시가가 높게 출발했는데 뭔가 호재가 있어서 높게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때가 뭐죠? 유가가 하락해서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야, 그러면 NCC 좀 사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그림이 이번 주에 이렇게 주 초반에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시가도 좀 올라가고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다시 유가가 안정을 찾으니까 이렇게 또 맥없이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가의 반응은 한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도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진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대한유화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나는 한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C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NCC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DL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대리인산업 관련해서 이제 분리돼서 나온
기업들죠. 그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있고 대환유화 이렇게 한 3개 기업 정도가 크게 NCC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 DL이 가장 쌉니다. 퍼죠, 퍼.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벌어들인 앞으로 1년 후에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을 한 개 밸류에이션이 퍼가 300고 롯데케미칼 900, 대한유화도 약 9배. 예. 그래서 근데 이익을 가지고 이 시클리컬 업종, 경기 민감 업종을 이익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원유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지금처럼 뭐 지금 2분기에 대한유화가 거의 실적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좋아지고 또 원유 가격 떨어지면서 또 그 마진 스프레드 많이 벌어지면 또 이익 많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이익의 변동성이 경기에 따라서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익보다는 보통 이런 경기 민감주들 화학 업종은 PBR 자산 기준으로 보는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컬 PBR 누구의 대한유화만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유화의 역사적인 PBR 수준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럴 때가 화학 경기가 좋으면서 제품 마진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을 때겠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R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근데 지금 이 PBR이 많은 수준으로 떨어졌죠. 0.5배 뭐까지 거의 지금 떨어졌습니다. 0.5배, 0.4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수준이 과거 10년 동안 쭉 이렇게 여기를 그어봤을 때 업황이 최악에 있을 때 PBR이 0.4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구간별로 그죠? 0.5배, 0.4배가 거의 대한유화의 업황이 최악일 때가 거기까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PBR 0.5배라는 거죠. 그 아래에서 거래됐을 때가 대부분 장기적으로 바닥권이었습니다. 단 올라오려면 이제 유가도 좀 떨어져주고 화학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살아나줘야지 올라올 텐데 어쨌든 저기가 역사적으로는 저기 정도에서 사서 기다리면 크게 잃지는 않았다라는 게 과거의 흐름이니까 들어가서 보초를 쓸 것인지 아니면 유가 떨어질 때 나는 단기 트레이딩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저는 유가가 만약에 조금 떨어지는 거를 관찰하고 떨어져 주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늘 하이드 스프레드를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주식 비중을 더 키울 것인가, 공격적으로. 아니면 아직까지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 두어야 되나. 아니면 훨씬 더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탄광속 카나리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탄광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광부들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석탄이라든지 캐낼 때 경도가 불안하잖아요. 그걸 내가 감지를 못하니까 탄광 속에 이제 카나리아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하면 얘가 갑자기 이상 반응을 막 일으켜요, 새가. 그러면 뭔가 이상 조짐이 있다. 뭐 가스가 샌다든지 아니면 경도가 무너진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 탄광 속에 가지고 들어간 카나리아가 그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차트를 봐도 수급을 봐도 뭘 봐도 뭐 힘든데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 꾸준하게 체크하면서 제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 지금은 좀 수비를 할 때 이렇게 공격할 때 수비할 때를 참고하는 지표가 탄광속 카나리아가 이 하이드 스프레드고 815 가족분들과 제가 개장 방송을 할 때부터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월화수목금 제가 다 이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화요일까지 딱 상승을 했고요. 하이드 스프레드가 6%.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기업들의 채권의 스프레드가 6%나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들이 안전한 쪽으로만 들어가니까 국채의 수익률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자, 위험한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오니까 위험한 채권들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오니까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팔고 나가니까 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안전한 쪽만 내가 돈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고 위험한 쪽에서 돈을 다 빼버리면 이 스프레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제가 한번 또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래프의 방향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한다. 아, 이거는 위험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을 선호한다. 위험자산은 회피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그래프가 우하향한다. 위험자산과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줄어드니까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 좀 해볼까? 위험한 쪽으로 내가 돈을 좀 넣어볼까? 이런 그림. 자, 이번 주 후반에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수목금, 그죠? 6%까지 올라갔던, 가깝게 올라갔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떨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까지 업데이트를 하니까 5.36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쭉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야, 드디어 추세를 깨고, 조금 하락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개장 방송할 때 이제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지금까지는 약간 공부해볼 만한 종목들이라는 표현을 써드렸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한 뭐 이런 표현을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어디에서 특히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몇 배가 큰 채권시장에서 이러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쪽에서 먼저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6월 달인데요. 여기 6월 달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제 주간 시황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럼 도대체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랑 우리나라 코스피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6월달 내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어땠는지를 일봉을 가지고 그려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이 여기입니다. 출발하는 시점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2,700에 있던 코스피가 지금 2,300, 2,200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하이힐드가 저렇게 200bp, 300bp 저렇게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해외 주식시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도 이렇게 안 좋구나.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일봉인데요. 자, 여기가 6월 초입니다. 6월 초. 6월 초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때부터 올라서기 시작했죠. 점점 계속. 그리고 코스닥도 이렇게 급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 오른쪽. 최근에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 720선, 710선에서 그죠? 바닥을 찍고 지금 3일, 3, 4일 가깝게 이렇게 화수목금 이번 주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을 때는 어떠한 그림이 나왔나요? 하이힐드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하이힐드가 안정을 찾으니까 주식시장도 지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막 공격 앞으로라고 외치려면 주간 단위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꺾여야지만 저는 좀 더 공격 앞으로 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일간 기준으로는 변동성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저는 보고 공격적인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 단위로 3일 연속 꺾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는 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간 단위로는 이번 주 기준으로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을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식으로 풀로 다 넣자. 이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3일 연속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았으니까 조금 지난 6월 달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금 트레이딩을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일부 비중을 가지고 주식을 조금 늘려볼까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들을 내일부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는 이번 주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에 있을 주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물가지표, 미국에 있는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 주간 시황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제가 매일매일 또 개장 방송을 하니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다음 주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 드디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그래서 금리 결정,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내일부터 이어지는 다음 주에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임박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 업종과 종목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시죠? 주말에 아주 지금 무더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폭포인데 폭포는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네, 여기가 낮은 곳이잖아요, 그죠? 물은 높은 곳에서 주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근데 돈은 달라요. 돈은 우리가 보통 어디로 흐르나요?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고금리, 저금리에서 높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뭐 위험도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신용도라든지 뭐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방위력, 뭐 군사력 다 틀어서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좀 동등한 위치다. 근데 한국의 금리는 1%야. 근데 미국의 금리는 2%야.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근데 비슷한 위치인데도 하물며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우리는 거의 신흥국에 아직은 속해 이제 MSCI 기준으로도 그렇고 본류 기준으로도 누가 봐도 선진국인 미국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오더라도 가장 뒤에 망할 나라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럼 자금이 미국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말에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달 말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미국 연준의 페드에서의 금리 인상은 월 말에 있기 때문에 후반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50bp 인상을 하고 7월 27일에 페드에서 75bp를 이렇게 올리면 지금은 1.75로 동일한데 우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99년도, 2005년도, 2018년도에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된 적이 있고 보통 역전이 되고 2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금리가 역전될 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게 환율 상승,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이미 환율은 지금 상승했죠? 1,3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코스피에서 거의 10조 원 가깝게 팔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리가 역전됐을 때 외국 자본의 이탈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게 이 하나투자증권의 설명이고 오히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것이 이게 경기 모멘텀이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거니까 경제 펀더멘탈이 좋은 거니까 해외 투자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히 2018년과 2020년 동안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동안에 국제 투자에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자산이 26% 늘어났고 주식이 40%까지 늘어나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더라라는 게 보고서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더 높았던 구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과거에 저렇게 이제 높았던 구간에 보면 빨간색 그래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해외 투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1,300원까지 지금 와 있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크게 이탈하냐? 과거에는 그렇게 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에서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기 모멘텀이 더 좋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해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이러한 좀 1,300원 수준에 있는 환율이 경제 위기 때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빨리 떨어졌지만 지금은 그러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IT 버블
붕괴 이후의 모습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긴 좀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고환율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정도까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 방금 그 내용은 하나투자증권에서 주말에 나온 리포트니까요. 주말이 아니라 7월 10일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리포트가 나온 건데 이미 뭐 FN 가이드라든지 아마 네이버라든지 이런 리포트들 게재되는 쪽에서는 아마 실려 있으니까 관련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쪽을 조금 더 내가 그래프를 자세하게 보고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지난주 키워드 한 주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종목과 업종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한번 마무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주일 동안에 주간 단위로 기간 내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온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와, 레고캠 바이오네요. 레고캠 바이오 1등입니다. 시총 1.8%,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번 주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전체 종목 중에 1등을 차지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아마 레고캠 바이오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ADC라는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요. 안티바디의 약물, 항체 약물입니다. 안티바디가 항체고, 그 다음에 드러그, 약물, 그 다음에 이 접합, 이걸 링커라고 표현을 제가 해드렸죠. 네, 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쭉 가서 암세포 가서 요걸 딱 떨어뜨리는, 정확한 위치에 가서 떨어뜨리는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고,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머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수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인수 트렌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슈가 되면서 레고캠 바이오한테도 보이지 않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플랫폼으로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머크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의 몸 가치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있었던 트렌드는 낙폭과대 성장주, 그 다음에 낙폭과대 IT주들의 반등입니다. 그죠? 낙폭과대 저가 매수. 그래서 PSK, PR 스트립 장비. 네. 우리가 이제 노광 공정이라고 보통 이 포토 공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웨이퍼가 있고 거기에다가 산화막을 쫙 입히고 난 다음에 포토 레지스트를 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회로를 그리게 되죠. 반도체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반도체 회로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필요 없는 포토 레지스트를 벗겨내야 됩니다.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필요 없는 포토 레지스트 PR을 제거해주는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 PSK입니다. 그래서 PSK에 대해서 이제 뭐 IT 낙폭 가대주들에 대해서 공략이 들어올 때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이 가장 많은 비중이 PSK. 그 다음이 STI입니다. STI는 뭐 CCSS라는 반도체 공정의 가장 앞단에 있는 화학 장비 인프라 까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캐시카우로 하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에 리플로우 장비라고 신사업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LED 쪽으로 들어가는 잉크젯 장비라든지 다양한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모멘텀이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당연히 IT주들 형들 빠지면서 같이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공략이 들은 종목이 이 두 종목이고, 또 하나가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세정 쪽을 하고 있는 제우스, 이런 기업들이 주로 기관들에서 많이 공략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소켓 쪽에서 DDR5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ISC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5G 쪽에서는 HFR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 쪽에서는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종목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 외국인은 고려신용정보 주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죠?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는 그런 부분들에 좀 내가 갚을 돈을 제때 못 갚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영업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BHI 같은 원전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산 쪽이 있는데요. 거기가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이제 그 필러라든지 미용과 관련된 쪽을 하고 있는데 시총의 1.3%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필러 했을 때 왼쪽이 필러를 맞기 전, 오른쪽이 필러를 맞은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턱 쪽을 이렇게 보시면 뭔가 달라진 부분이 보이죠? 코도 보시면 여기가 좀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를 딱 채워서 매끈하게 만들어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러를 통해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 바이오 플러스가 주중에 수급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까지 이렇게 바짝 올려서 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업황도 좋지만 이 회사의 모멘텀 중에 하나는 증여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증여를 할 때는 언제 하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왜냐하면 세금과 관련된 그런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업황이 거의 바닥권이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보통 기업의 오너들은 뭐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증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황 좋아지면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난 7월 1일 날 이렇게 증여를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7월 1일이 요 시점 세로로 제가 줄 그는 부분이고, 그때부터 주가는 조금 좋아지는 그림 정도 보시면 되고, 또 증여를 한 게 어디냐면 최근에 6월 29일 정도에 이렇게 그 증여를 마무리한 회사가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센스. 그래서 아이센스는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최근에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 측정을 매일매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귀찮으신데 그걸 딱 몸에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혈당 측정해서 내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회사가 아이센스입니다. 근데 아이센스가 그 부분은 이제 증여를 또 마무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15 가족 여러분들, 제가 이제 3월달, 4월달부터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이제 1시간 동안 개장 방송을 통해서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매주 주간 시황과 또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을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업종이나 종목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가져가 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몸을 풀고 워밍업을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이야기들을, 보따리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그 다음에 한 주간에 제가 주간 매일매일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많이 또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준비해서 자세하게 또 도움되는 내용들, 정보들 많이 가지고 와서 이 힘든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미약하나마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요. 시장 안 좋은데 힘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일주일 뒤에 주간시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